예, 많이들 오셨네요.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몰랐는데, 날이 덥다고 해가지고, 좀 적게 오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더 부담이 되긴 되네요. 오늘,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국제국 국제총괄팀에 근무하고 있는 유창훈 과장이고요. 저 이제 입행 10년차 정도 된 이제, 과장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금융시장국에도 근무했었고, 금융결제국이라고 이제 지급결제 시스템 다루는 부서에도 근무를 했었고, 이제 세 번째로 국제국 국제총괄팀에 와서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좀 대학생분들은 뭔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이제 매일마다 보고, 뭐 일마다도 보고, 뭐 주마다 보고, 뭐 월마다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뭐 어떤 흐름으로 이제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이슈라는 주제에 대해서 대학생분들은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내 금융시장 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나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융시장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이 금리, 주가, 환율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내 금융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대학생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이걸 찾아봤어요.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 근데 조회수가 9,000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통 뭐 인기 있는 거, 좀 인기 없을 것 같은 것도 몇만 넘어가는 게 이제 많은데 9,000밖에 안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좀 그나마 흥미를 가지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아무래도 이 시사상식 수준에서 뭐 가능하다면 면접 같은 데서도 좀 나올 만한 그런 이제 좀 시사상식 수준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에 앞서서 사실 이 이슈가 작년 11월 달인가? 뭐 비슷한 이슈로 이제 강의가 됐었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 최근 이슈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목차는 이제 금리, 환율, 주가, 유가 순이고요. 각각 시장 동향을 설명드리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 지금 대시를 해놓은 요 통화정책 전망이랑 장단기 금리 역전, 뭐 주가 수준, 달러 약세가 이것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 이슈들을 같이 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뭐 금리 들어가기 먼저 앞서가지고 저희가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다루는데, 금융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금융이 뭔지 한마디로 정의를 해봐라고 했을 때 답변이 바로 가능하실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뭐 가능하실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입행하기 전에 금융사 인턴 면접을 했을 때 이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금융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저쪽 끝에 계신 분들부터 한 명씩 얘기를 했었는데, 한 분은 이제 뭐 금융은 뭐 우리 경제의 혈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뭐 물이다, 필수 불가결한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이 금융을 이제 비유를 하는 거지 정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융이 뭐냐 정의를 내리면, 쉽게 얘기하면 돈이 이제 융통이 되는 거죠. 어떻게 융통되느냐 하면, 이제 돈이 많은 데에서 돈을 필요로 하는, 돈이 부족한 곳으로 돈이 흐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금융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있는 거고, 그 금융기관이 뭘 하냐면 이런 금융을 중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예금을 1년짜리 예금을 하는데, 대출 수요는 이제 뭐 난 장기로 돈이 필요해 이러면 3년짜리 5년짜리 이런 대출 금리가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이렇게 이동을 중개가 원활히 되도록 하는데, 그걸 더 잘 될 수 있도록 중개 기능을 하는 게 이제 금융기관이죠. 그러면 이제 금융은 그렇다 치고, 이제 금리란 뭐냐?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금리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돈이 융통이 될 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제 받는
돈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금리가 10%다고 하면 내가 1,000원을 빌려준다고 하면 이제 100원을 나중에 이자로 돌려받는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딱딱하니까 그러면 이 금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금리라는 건 결국은 돈이 값어치인 거예요. 이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귀하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이 귀하다.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높다. 이게 돈이 귀하다는 건데 이 돈을 대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금리를 난 더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퍼를 내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만약 그게 아니고 시중에 돈을 이제 수요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냥 금리라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돈이 값어치다. 그러면 저희가 근데 금리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예금 금리도 있고 대출 금리도 있고 채권 금리도 있고. 근데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건 일단 채권 금리고요. 예금이나 뭐 대출은 뭐 지금 여기서는 다루진 않을 거고. 그럼 채권은 뭐냐? 채권은 이제 미래에 미리 정해진 양의 돈을 받기로 약정한 증서예요. 돈을 빌려주는 데건. 예를 들어 뭐 채권 액면가 10,000원짜리 금리 10%짜리 채권이 있다고 하면 1년짜리. 그러면 1년 뒤에 내가 지금 10,000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10,000원을 되돌려 받는데 대신에 되돌려 받을 때 10% 금리, 그러니까 100원에 해당하는 돈이니까 1,100원을 돌려받는 거죠. 그렇게 미래에 정해진 양의 돈을 받기로 약정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채권 가격이랑 금리랑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금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채권 가격은 좀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래에 받을 돈이 이렇게 쿠폰이 있고,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돈을 받는 거죠. 이자를 뭐 3개월마다 받든 6개월마다 받든 그런 게 이제 액면 이자가 있고, 나중에 예를 들어 만기 1년짜리라고 하면 1년 뒤에 액면가액을 이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미래에 받을 돈들이 이쪽에 있으면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 거예요. 할인을 할 때 분모는 할인율은 뭘로 쓰냐면 여기 시장 이자율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의 가치와 10년 뒤에 이제 10,000원의 가치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0원을 현재 가치로 계산했을 때 얼마쯤 되냐.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채권 가격을 계산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요.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내려가면 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 같은 거 보실 때 채권 금리는 뭐 떨어졌는데 채권 가격은 올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면 그거를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기사를 보실 때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도 결국에는 이제 이자와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있고요. 일단 뭐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이제 나가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과 채권 가격이 반비례한 역의 관계에 있다는 것. 약간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게 그냥 직선이 아니고 이게 컨벡스, 그러니까 볼록하다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 이거는 뭐 이게 듀레이션이라는 뭐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뭐 필요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수익률, 그러니까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그 채권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첫 번째로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금리는 이제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내가 3개월짜리 가지고 있는 거랑 10년까지짜리 가지고 있는 거랑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보상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물에 비해서 장기물이 채권 금리가 높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채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채가 있을 수 있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게 뭐 은행채,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식으로 국내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 그리고 그 밑에 뭐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현대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회사채도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이런 데는 이제 신용 등급이 우량한 데고,
뭐 좀 떨어지는 데가 있겠죠. 뭐 요즘 뭐 간당간당하다는 말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 그러면 이제 약간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기업일수록 이 채권을 발행하려면 금리를 높게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가져갈 이유가 없죠. 안전한 걸 좀 더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동성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같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 같은 경우에도 지표물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거의 그것만 거래가 일어나는 물건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같은 국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거래를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유동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거를 일단 살 때는 사는 건데 팔 때 그거를 내가 원하는 때 팔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리스크를 테이킹하니까 그만큼 채권 수익률을 좋아야지 이제 채권을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스크가 높을수록 결국엔 수익률이 높다는 거고, 이거는 채권 발행 주체라든지 이런 내적 요인에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경기, 물가, 이게 기준금리라든지 거시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변동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개선된다. 그러면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개선되니까 난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보유한 금액이 없다. 자금이 없다.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해올 거고, 그런 식으로 자금 조달 수요가 점점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금리가 올라도 더 그만큼 어느 정도 조달을 하려는 유인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요거는 약간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금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명목 금리거든요. 명목 금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실제 금리랑 명목 금리라는 게 있는데, 명목 금리는 실제 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뒤에 아마 통화정책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밑에 거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우위에 있으면 이제 수익률이 올라간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채권 공급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 채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일단 장기 시계열이에요. 이게 보시면 2007년부터 최근까지 그려놓는 건데, 일단은 미국제 10년물이랑 연방기금 금리라는 거를 그려놨습니다. 미국제 10년물이라는 거는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벤치마크가 되는 금리고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만기 10년짜리 금리라는 거죠. 이거는 뭐 벤치마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유의해서 보는 거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서 시장 상황을 그만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금리입니다. 이 연방기금 금리라는 거는 이제 미국 FOMC 연준에서 통화정책을 하면 이 연방기금 금리를 통해서 통화정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금리를 떨어뜨린다든지 올린다든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요 연방기금 금리보다는 아마 저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익숙하실 텐데,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죠. 금리를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자금 조달을 많이 해서 좀 더 경제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금리가 올라갔죠. 요거는 경기가 어느 정도 이때는 이제 위기 상황이었었고, 요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게 안정돼 있다는 판단 하에 연준에서 15년 말부터 해가지고 쭉 금리를 올려온 거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여기서 금리가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최근에 2015년 말부터는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 정도를 보시면 되고, 아마 좀 더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은 요 마지막에 있는 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빨간색 이 10년물 곡선이 이 파란색 선 밑으로 떨어진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기 위기 상황이나 좀 그랬지. 근데 이렇게 떨어진 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그 장기 시계열 그림을 좀 더 이제 짧게 그려본 거고요. 2017년 이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쭉 올려가면서 3개월짜리 시장 금리가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미국채 2년물 같은 경우에는 10년물에 비해서는 통화정책에 좀 더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금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10년물은 그만큼 올라가지는 않았고 좀 적게 올라가서 요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근데 이 갭이 줄어들다가 최근에는 이게 오히려 역전돼 버렸어요. 10년물이 이제 2년물이랑 3개월물보다 더 낮은 상황이 된 거죠. 2년물 위에 있는데 3개월보다 더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길수록 높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반적인 특성에 위배되는 상황인 거죠. 시장 참가자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단 뭐 요것도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 말고 다른 이제 국가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본 건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국가들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외이긴 한데 중국은 뭐 시장이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 뭐 예외로 하고 미국이 떨어지니까 이제 한국도 떨어지고 영국도 떨어지고 독일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죠. 신흥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떨어뜨리니까 신흥국도 금리를 좀 떨어뜨리고 있어요. 요즘에 요즘에 금리를 떨어뜨렸던 곳이 이제 러시아 그리고 인도 그리고 조만간 브라질도 곧 금리를 떨어뜨릴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좀 급등락하니까 관심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터키는 작년 하반기에 이제 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약간 위기 비슷하게 그렇게 이슈가 됐었고요. 근데 그게 약간 사그러들었다가 올해 3월 들어서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키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뭐 한 10몇 년째 집권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방선거에서 좀 밀린다 싶으니까 그거를 타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시장에서 좋지 않게 평가하는 정책들을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국제 투자자들이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하게 되고 그 리라를 매도를 하게 되고 뭐 국채도 매도를 하게 돼가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국채 금리는 대신 금리는 오른 거죠. 근데 그렇게 올라갔다가 요즘에는 다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근데 좀 내려오긴 내려왔었는데 신흥국 중에서는 뭐 터키가 일단은 가장 좀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터키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곧 뭐 정치적 이슈도 좀 있거든요. 미국과 갈등 겪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러시아산 무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나토 회원국이면 이제 나토 회원국인데 러시아산 무기 체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반대를 했는데 그거를 그래도 도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미국에서 제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서 터키는 좀 아직까지 뭐 이 리스크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채권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채권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거든요. 미국 경제 전망인데 성장률이 지금은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 하면 뭐 경제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되는데 올해 1분기가 3.2%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시계를 넓혀보면 이게 성장이 하락한다는 거죠. 요런 게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있으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려서라도 이 경기 둔화를 좀 가급적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침체를 좀 막고 싶어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전 고용이고,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기가 이제 경기를 좋게 가져가는 걸 얘기를 하죠. 완전 고용이고, 그리고 물가도 연준에서 이제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연간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물가 목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10년 가까이 물가 목표를 달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가를 달성을 못하고 있는데 금리를 내려서라도 금리를 이제 내릴 여지가 있다는 거죠. 보통 금리를 내리면 물가는 뛰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한 뭐 3%, 2.5% 선에 있다. 이러면 이제 금리를 내릴 수는 없어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아직 연준 장기 목표 수준이 2%에 이제 미달되고 있으니까 지금 경기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뭐 다른 국가들도 사실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좋죠. 뭐 다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신흥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 만약에 미국 금리가 3%고 신흥국 금리가 3%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투자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미국으로 가겠죠. 미국이 안전하니까 같은 금리를 주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신흥국들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신흥국 여건이 뭐 지금 그렇게 좋진 않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이제 성장률이 좀 괜찮게 나오지, 뭐 유럽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 그리고 신흥국들도 그렇게 상황이 썩 좋진 않아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8% 성장률 목표를 하다가 지금은 그게 많이 내려와서 올해 초에는 뭐 6%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뭐 중국이 6%지만 다른 국가들, 뭐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경기가 뭐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이제 연준이 올리는 거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연준이 이제 금리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신흥국들은 좀 숨통이 많이 트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금리를 움직이면 결국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환율도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고 싶어 하는 뉘앙스를 비추고 있는데, 연준이 그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한다는 뉘앙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에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전달 안 하고 연준이 바로 금리를 내리면 시장은 거의 뭐 패닉에 빠지겠죠. 그래서 연준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방식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FOMC 직후에 나오는 통화정책 결정문, 이거 의사록이 아니고 몇 페이지 안 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통화정책을 이번에 어떻게 결정했다. 요런 이제 내용을 담은 그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FOMC 의사록이라고 해서 그 스테이트먼트가 나올 때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회의를 했을 때 논의됐던 내용은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좀 시차를 두고 나오게 됩니다. 며칠. 그래서 거기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시장 참가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미뤄봤을 때 향후에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공식적인 FOMC 말고 연준 주요 인사들, 그러니까 지금 의장은 파월 의장이고 뭐 부의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준 이사 이런 사람들이 밑에 쭉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연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금처럼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뭐 컨퍼런스나 같은 데 가서 연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힌트를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를 눈여겨보고 있다. 아니면 지금 뭐가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힌트를 주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조금 있으면 어떤 액션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연준이 이제 그런 걸 쭉 해온 거죠. 언제부터 해왔냐면, 작년 말부터. 연준이 15년부터 금리를 쭉 올려왔는데, 계속 올리려고 했었죠. 근데 작년 12월쯤에 되니까 이제 그 뉘앙스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현재 정책금리, 연준 금리는 중립금리 바로 아래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릴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러다가 올해 초에 되니까,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사람들이 이게 다이렉트로 얘기 안 하거든요. 금리 그만 올리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2월 FOMC 같은 경우에는 연준 위원들이 올해 말쯤 되면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지 그런 걸 이제 점을 찍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올해 총 17명이 점을 찍는데 예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8명이 이제 연내 인하를 예상을 했고 그 중에 7명이 50bp. 지금 금리 인상과 인하는 보통 25bp 단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50bp 인하를 예상했다는 거는 올해 연말까지 2번 정도 인하될 여지가 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꽤 도비시하다는 건, 자꾸 이제 은행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 앞에서 쓰다 보니까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 도비시하다는 건 이제 통화정책 스탠스를 구분함에 있어서 매파적이라는 게 있고 이제 비둘기파적이라는 게 있어요. 매파적이라는 건 영어로 호키시고 비둘기파적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도비시인데 호키시라는 거는 이제 강경파라는 거죠. 금리를 올리는 쪽을 이제 강경이라고 얘기하고요. 금리를 이제 내리는 완화 쪽으로 가는 걸 이제 도비시하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연준 스탠스가 계속 도비시하게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 기대가 그거를 읽어서 점점 바뀌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지금 여러분들 책장에는 제가 흑백으로 나온지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했는데 여기 보시면 주황색 실선이 뭐냐면 이제 19년 중에 금년 중에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는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 확률인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 초 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인상은 아니더라도 동결될 것이다. 금년까지 이렇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3월 기점으로 쭉 내려오죠 이제. 지금은 사실상 동결 기대가 없어요.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죠. 금년 중에. 여기에 보이는 게 이제 하늘색, 여기 까만색 보이시는 게 이제 금년 중 3회 인하 기대인데요. 요게 한 5월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는데, 요게 한 6월쯤 되니까 이게 확 뛰었죠. 금년 중 3회는 적어도 인하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사는 인상이냐 동결이냐가 아니고, 금년 중에 인하를 하는데, 언제 얼마나 인하할 것이냐인 거죠. 그리고 폭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게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은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고 해서요. 밑에 거는 이제 채권 만기예요. 보시면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이렇게 쭉 해서 10년물까지 있고, 요게 오른쪽에 있는 게 금리인데, 요거는 변동폭이고요. 이제 각각이 만기별로 채권 수익률이 얼마 되는지 그냥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근데 여기 시장을 계속 봐주셨던 분들이라면 이 그래프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만기가 길수록 금리는 올라야 되거든요. 커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오히려 반대 방향이죠. 1개월 물이 제일 높고 이게 지금 7월 1일 현재인데 1개월 물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3개월 물, 6개월 물 가다가 여기는 그렇다 쳐도 지금 10년짜리가 지금 3개월이나 1개월 물보다 더 금리가 낮은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이 아까 왼쪽에서 말씀드렸던 그림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개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잖아요. 그 중에 그 사이에 뭐 금리가 인하해봤자 뭐 인하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인하해봤자 뭐 한 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10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10년이면 향후 금리에 대한 기대가 요 지금 현재 수익률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향후 금리가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금리가 낮은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냐? 뭐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리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침체 단계다. 뭐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가 안 좋을 때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이제 수익률이 금리가 낮게 나타나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현재는 그렇다 쳐도 장래에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그 우상향하는 수익률 곡선이 아니고 지금 우하향하는 수익률 곡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그 뒤에 있는 거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요게 지금 뉴욕 연준에서 만든 자료고요. 여기서 말한 트레저리라고 하는 거는 미국 국고채를 얘기하는 거고, 스프레드는 이제 금리 차를 얘기하는 건데, 미국채 10년물 금리랑 3개월물 금리랑 금리 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쭉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여기가 거의 뭐 여기 수치는 뭐 플러스이긴 한데 지금은 이게 5월 평균이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지금 마이너스에 이미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요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간단한 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요 음영 쳐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 경기 침체기예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이 침체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좀 눈썹이 좋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지금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침체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경기 확장세가 계속됐다는 거죠.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것도 거의 사상 최장 기간에 달할 정도로. 기존에는 이 1990년대에 있었던 이 경기 확장기가 가장 길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오히려 그 기간을 이제 상회를 했죠. 근데 경기가 좋은 와중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런 걸 하나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금리가 0을 뚫고 내려갔을 때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금리를 뚫고 내려갔을 때 경기 침체가 거의 동시에 왔죠.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동시에 온 게 아니고 좀 선행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저점이 이 경기 침체기보다 조금 더 앞서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을 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죠. 조만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수익률 곡선 역전에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는 이유인 거죠. 경기 침체를 예측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물론 그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에 따라서 뭐 다르긴 하겠지만, 뭐 경기 침체가 오면 뭐 주가는 떨어지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 걸 이제 잘 베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이슈를 받고 있는데, 뉴욕 연준에서 그냥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것까지 이제 계산을 했죠.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계량 모형 같은 걸 돌린 거예요. 그러면 경기 침체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 뭐 파란색 음영 쳐진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경기 침체기고요. 요걸 지금 계산해 보니까 향후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30%라는 거죠. 29.6%. 근데 이게 아마 6월 지금 이미 지났잖아요. 6월에 이게 나온 걸 아직 못 봤는데 만약에 6월 수치가 나왔으면 더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5월에는 플러스였지만 6월에는 평균 해도 아마 마이너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확률이 더 올라갔겠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를 굉장히 잘 예측한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시장 구조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지금 금리랑 옛날 금리랑 다이렉트로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럼 왜 시장 구조가 많이 바뀌었냐? 일단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요. 옛날보다. 첫 번째 이유로는 들 수 있는 게 이제 금융 규제가 금융위기 이후로 많이 강화가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고유동성 비율, 자산 보유 비율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막 들어오면서 은행들이나 이제 금융기관들이나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를 해야 돼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채 같은 경우에 미국채 10년물의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거의 뭐 제일 좋은 그런 채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이 채권을 옛날보다 많이 보유할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게 되는 거죠. 채권을 많이 산다는 거는 수요가 많다는 거고 수요가 많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금리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옛날에 뭐 한 5%, 6% 될 때랑 지금 뭐 2% 될 때랑 1% 될 때랑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명목금리 안에는 실질금리랑 인플레이션이랑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플레이션도 지금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많이 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옛날 상황이랑 지금 상황을 다이렉트로 비교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비록 마이너스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거는 아닐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어느 게 맞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 1년쯤, 1, 2년쯤 지나보면 뭐가 맞는지 나오겠지만 어제는 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다. 이 정도만 뭐 알고 계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 또 이제 하나 정의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환율이 뭐냐 물어봤을 때 뭐냐? 환율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다른 나라 통화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마트 가서 예를 들어서 마트에 1달러가 이제 상품으로 진열이 돼 있는 거죠. 내가 이 1달러를 얼마를 줘야지 살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좀 더 표현을 가다듬자면 이제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환율 표기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달러는 논외로 치고 여기 보시면 어떤 거는 USD가 뒤쪽에 있고 어떤 거는 이제 USD가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US 달러, 미국 달러죠. 그러니까 쭉 보시면 USD가 다 앞에 있다가 호주 같은 경우는 또 뒤에 있고 뉴질랜드도 뒤에 있고 싱가포르 와서는 다시 앞에 있고 이게 환율 표기법이 눈치채셨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직접 표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요거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게 기준이 되는 통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이 USD KRW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통화가 달러인 거죠. 그럼 미 달러 1달러당 한국 통화가 얼마냐? 지금으로 치면 1170원이죠. 그런 거고. 그럼 밑에 있는 캐나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 달러당 캐나다 달러가 얼마냐? 1.3달러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이제 USD가 뒤에 있고 로컬 통화가 앞에 있는 경우 이 간접 표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유로를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유로가 1유로당 달러가 얼마냐? 1유로당 이거는 1.1유로 1유로당 달러가 1.13달러인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헷갈리는 거죠. 어떤 거는 이제 환율이 올랐을 때 강세냐, 약세냐. 요거는 좀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대한민국 이제 한국 원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1달러에 1,000원이다. 1달러에 1,000원일 때랑 1달러에 1,500원, 뭐 2,000원 할 때랑 원화 가치가 어디가 떨어진 거냐? 이게 질문을 받았을 때 당연히 1달러에 1,500원, 2,000원 할 때가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화 약세. 이런 식으로 직접 표기법으로 표시가 되는 통화들은 오르면 해당 통화가 약세인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 유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1유로당 달러가 얼마냐. 그럼 1유로당 달러가 오른다. 그거는 1유로 가지고 내가 미국 달러를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유로화의 가치가 오른 거죠. 이게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텐데 일단은 뭐 외우시는 수밖에 없죠. 뭐 잘 안 익숙하신 분들은 일단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환율이 결정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두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변동환율제랑 고정환율제고요. 변동환율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한국 원화가 변동환율제로 이제 환율이 결정되고 있으니까. 뭐냐면 이제 시장이 있고 외환 시장이 있고 거기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이해하실 거고. 그리고 뭐 고정환율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환 시장이 수급과 관계없이 사전에 환율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정해진 환율에 의해서 이제 통화를 샀다 팔았다 하는 뭐 그런 거죠. 지금 여기서는 고정환율제가 홍콩이 고정환율제고요. 근데 홍콩도 완전한 고정환율은 아닙니다. 7.75에서 뭐 7.8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돼 있고, 홍콩처럼 이제 어쨌든 홍콩이 지금 고정환율제고 요 사이에 다양한 서로를 절충한 방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관리 환율 뭐 제도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완전히 고정 환율제였다가 그 환율 변동폭을 좀 키우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변동을 용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환율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그러면 어떤 요인에서 이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화하게 되냐? 뭐 거시경제 정책은 뭐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고, 일단 중장기 요인이 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달러가 많아진다는 거죠.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고, 원화는 이제 강세로 가는 거죠. 원화가 강세로 가면 환율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경상수지 흑자면 환율이 하락한다. 원화 강세. 그럼 물가가 변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는 좀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 해당 통화의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물을 제가 뭐 예전에는 1,000원에 주고 1,000원만 주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 2,000원을 줘야지 살 수 있다. 이러면 이 한국 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그만큼 1달러를 가져왔을 때 원화를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구매력이 하락하게 되고 환율은 상승한다. 환율 상승은 원화 강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성이 좋아지면 그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물가가 떨어지는 거고,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통화의 구매력이 오른다는 거니까 원화 강세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통화 재정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뭐 재정 정책은 그렇다 치고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를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죠.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면 이제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내가 이걸 채권을 좀 더 살 유인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이 되겠죠. 그럼 달러가 많아지니까 원하는 강세가 되고, 제가 지금 제대로 말씀드렸나요? 어쨌든 금리를 이제 올리게 되면 원화가 강세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 환율이 오른다는 건데, 얼마 전이었거든요. 5월 초에 이제 환율이 갑자기 확 올랐었죠. 이때 원래는 1120원, 30원에서 움직이던 게 갑자기 1170원까지 가니까 이제 1200원 가니만 했었는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환율이 오른다는 거를 이제 기사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제금융시장 동향이 들어와서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유로화는 유로 환율이고,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 이제 달러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되는 통화가 있는 게 아니고, 유로라든지 캐나다 달러라든지 영국 파운드라든지 일본 엔화, 이렇게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6개 통화의 이제 달러화 대비 가치를 가중평균을 해서 지수를 만든 겁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다는 거는 이제 요거 빨간색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 강세로 간다는 거고, 떨어진다는 거는 달러 약세로 간다는 거고. 이거를 보시면 이제 유로화 움직임이랑 물론 방향은 반대지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 안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엔화 같은 경우는 14%, 파운드가 12%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엔화가 달러화 움직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화가 이제 강세로 간다는 거는 이제 유로화가 약세로 간다는 거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건 왼쪽은 장기로 그린 거고 오른쪽은 단기로 그린 건데, 14년도에 보시면 이렇게 달러가 쭉 강세로 갔어요. 이때 연준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되니 많이 해가지고 달러화가 그때 강세로 갔었고, 요 강세로 간 상태에서 쭉 움직이다가 요게 때 좀 떨어졌지만 다시 강세로 갔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장기로 봤을 때 이제 달러화가 어느 정도 장기 평균에 비해서는 강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걸 단기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얘기가 다를 수가 있는 게, 이거는 18년부터 그린 건데요. 달러가 쭉 강세로 가다가 최근에 보면 이게 좀 떨어졌어요. 보시기에는 얼마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국제금융시장 변화와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큰 변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갔던 게 약세로 갔는데, 이 약세가 지속이 될 거냐, 얼마나 갈 거냐, 폭은 약세 폭은 얼마나 될 거냐, 이런 게 지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약세로 갔냐면,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완화 스탠스를 이제 보였다고 했잖아요. 연준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면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지죠. 금리를 내린다든지 다시 달러와 유동성을 푼다든지 하면 달러가 풍부해지니까 달러 약세가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예상하고 지금 달러 약세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이게 이렇게 쭉 내려올 수도 있고 그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연준이 이제 완화적 스탠스를 보임에 따라서 사람들이 약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지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때에 비해서는 그나마 낫다.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2%잖아요. 2% 넘는 수준인데, 유럽은 해봤자 1%밖에 안 되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흥국들도 그렇게 좋은 데가 썩 눈에 띄진 않고, 그냥 유럽이 그나마 제일 괜찮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할 거냐? 미국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달러화가 유입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달러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거죠.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측면은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시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장기간 지속되는 사이클이 시작이냐 아니면 단순히 일회성 인하에 그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한두 번 정도 인하하고 다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로 되돌아간다고 하면 요거는 다시 올라가겠죠 위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논란이 좀 논쟁이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달러화는 이제 유로화 가치가 크게 영향을 받는데 유로가 경기도 경기지만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올해 초에 있었던 브렉시트도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았죠. 브렉시트도 그렇고 계속 뭐 신문에 나오는 게 뭐 이탈리아 재정 건전성 우려 그리고 뭐 독일 경기가 옛날에는 독일 경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유로존 내에서 거의 뭐 끌고 간다고 표현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유로존 경기가 중국 수출 이런 것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유럽 쪽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달러화가 강세 요인이 더 많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근데 뭐가 맞는지는 알 수 없죠, 이것도. 이것도 좀 있어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신흥국 환율인데요. 아무래도 달러가 지금 약세로 갔으니까 최근에는 신흥국들 통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뭐 인도는 아니고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가서 다 약간씩 이제 업턴하는 그런 게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터키나 아르헨티나를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터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그 좀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금년 3월에도 그 지방선거 앞두고 좀 시장 신뢰가 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약세로 내려왔었고요. 아르헨티나도 이제 아르헨티나는 이미 IMF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잡히지가 않는 거죠. 뭐 1월, 2월 이럴 때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뭐 60%, 70%에 육박했었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제 잡히지 않다 보니까 여기도 아르헨티나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좀 환율이 약세를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원화 쪽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좀 눈에 띄는 거는 이게 달러화가 이제 강세로 가면서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좀 약세로 왔죠. 약세로 왔는데 방향은 약세인데 이 움직임을 보시면 이 위안화랑 많이 연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달러화 움직임에 거의 뭐 연동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위안화 움직임에 되게 많이 연동되는 편이거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 뭐 우리나라 이제 제1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죠. 뭐 30% 가까이 되고 그리고 뭐 위안화는 뭐 해외 투자자들한테 자본시장 개방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뭐 위안화 해지를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뭐 그 대용 해지라고 프록시 해지라고 하는데 뭐 위안화 대신에 원화 가지고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을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요인이 다양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렇게 좀 같이 움직이는 편이 많습니다. 최근에 한 4월부터 해서 변동성이 갑자기 커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1100 한 2,30원대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다가 올해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3% 이제 역성장을 했죠. 근데 그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쭉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인식이랑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 우려가 있었거든요. 4월 경상수지 적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은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많다는 건 이제 달러화 유동성이 좋다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4월 경상수지 적자가 실제로도 나긴 났었고, 그렇게 해서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1170원까지 훅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왔죠. 근데 이게 뒤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여기 다시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1170원대입니다. 그런 식으로 최근에 좀 급등락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위안화 환율이 여기 이 선이 이게 환율이 어느 정도냐면 7.0 위안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달러당 7위안을 사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뭐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냈었어요. 7위안을 뚫고 올라가면 지금 환투기가 일어나면서 자본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급적 7위안 선을 사수를 하려고 노력했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7위안이 뚫려서 내려가진 않았고 그 위로 약간 올라왔는데, 이것도 근데 지금 중국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에 있고 좀 불확실성이,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도 끝나지 않고 불확실성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뭐 완전히 진정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게 지금 원화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좀 주요 특징들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금리 환율 끝내고 주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그나마 익숙하신 게 아닌가. 일단은 미국 주가 지수를 좀 그려봤습니다. 2017년부터 해가지고. 미국 주가 지수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다우존스 지수가 있고, S&P 500이 있고, 나스닥 지수가 있거든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구성 종목이 3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초우량주들인 거죠. 뭐 구성 종목이 어떤 게 있냐면 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뭐 3M,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이제 대표적인 30개 초우량 기업들이 있고, 대신에 요즘에 좀 기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팡이라고 FANG가 이제 대형 기술주라고 하는데,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것들이 요즘 각광받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기 다우 지수에는 없습니다. 대신 애플은 여기 다우 지수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기술주 위주 주가 지수인데 많이 올라왔죠. 다우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 정도 이제 높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산업군에 비해서는 지금 기술주 위주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S&P 500은 이거는 500개 기업을 이제 모아놓은 거고요. 뭐 500개지만 미국 기업 중에서 500개면 상당히 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우량 기업 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 요 선이 이제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사상 최고치거든요. 지금 요 시계열에서만 사상 최고점이 아니고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수십 년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쭉 올라왔다가 떨어졌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뒤에는 생략이 됐는데 이게 사실 더 뚫었어요. 지금 엊그저께. 근데 이거 뚫은 게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다우존스, S&P 500 다 뚫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미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경기가 하강한다고 하고 불확실성이 많은데 이게 주가는 왜 오르나. 근데 그걸 여러분들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시장 참가자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 뒤에 있는 게 좀 연관이 되는데,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국 주가를 이제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랑 같이 그려본 겁니다.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라고 하는 거는
분자가 프라이스 주가고 분모가 어닝인 거죠. 수익. 그러니까 수익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 정도 수준이냐. 수익이 좋으면 주가는 당연히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쭉 오다가 요때 고점, 기존에 첫 번째 고점 찍었을 때가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가 이제 이것도 거의 고점이었어요. 뭐냐? 기업이 수익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아니면 기업 수익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과거 평균에 비해서. 그러면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게 고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수익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올랐다. 오버슈팅 아닌가? 버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뚝 떨어졌어요. 갑자기 18년 들어오면서. 이게 뭐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죠. PE 레이쇼에서. 분자가 떨어질 수도 있고 분모가 오를 수도 있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자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건 뭐냐? 분모가 오른 거죠. 기업 수익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럼 기업 수익은 왜 좋아졌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법인세를 이제 감면을 했죠. 35%에서 21%로 세율을 인하를 했죠. 아주 크게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가지고 있는 이익들을 미국으로 본국으로 송환했을 때 매기는 세금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다운을 시켜줄 거예요.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을 펴다 보니까 세금을 덜 내니까 그만큼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이익이 많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미국 경기도 지금은 하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았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수익이 좋아졌고 이 레이시오가 떨어졌죠. 이 지금 정도 되면 뭐 과거 평균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수익이 좋아졌는데 주가는 덜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뭐 요즘 들어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니까 이것도 좀 다시 올라왔죠. 이렇게. 그럼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을지.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뭐 시장 참가자들도 뭐 거의 모를 테죠. 추정만 할 뿐이지. 그래서 지금 이 주가 고점 논란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좀 이 대열에 끼지 못해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국가들은 어떠냐? 다른 국가들도 뭐 최근에는 괜찮은 편이에요. 보시면 뭐 미국처럼 뭐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미국 금리 요 떨어졌을 때가 이제 언제냐면 5월일 텐데요. 이게 아마 5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 이게 타결이 되는가 싶더니만 갑자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세율을 25% 고율 세율을 부과하겠다고 해서 이제 협상이 깨졌죠. 깨졌다기보다는 뭐 좀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초 이후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협상이 다 잘 될 거다고 예상을 해가지고 이게 쭉 올라왔는데 그게 갑자기 확 깨지니까 이때도 고점 논란이 있었거든요. 쭉 떨어졌죠, 갑자기. 근데 떨어지다가 좀 약간 진정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일단은 일단락 됐죠. 뭐 10월 말까지 10월 말인가? 어쨌든 당분간 좀 보류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미국이 오르고 이제 다른 일본, 독일, 뭐 영국, 한국, 중국, 뭐 중국은 당연한 거죠. 이게 다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신흥국들도 많이 올랐죠. 이 아르헨티나가 좀 특이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아르헨티나가 상황이 안 좋은 건 맞거든요. 경제 상황이. 근데 이게 아르헨티나 금년 10월에 대선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금 있는 대통령이 이제 그나마 좀 우파 쪽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평가되는 대통령이고 이번 대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상대 후보가 이제 포퓰리즘 좌파 쪽이라고 그냥 좌파도 아니고 포퓰리즘 쪽에 가까운 그런 후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현 대통령이 이제
현재 10월에 대선을 하면 질 거다. 그래서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설 거라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그거 좀 뒤집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뭐 글로벌 주가 지수에 편입되는 뭐 그런 호재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 가지고 요거를 이제 17년 9월부터로 이제 노멀라이즈 하다 보니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옛날까지 보면 뭐 그렇게까지 아마 이 정도까지 상승한 걸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요 고점 논란이 오니까 시장에서 좀 자주 쓰이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게 이제 멜트업, 그리고 포모라고 해서 fears of missing out,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멜트업은 그 멜트다운이 반대라고 하시면 돼요. 멜트다운은 폭락을 하는 거잖아요. 멜트다운은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온 거라고 하던데,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온도가 이제 멜트다운 온도인 거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멜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폭등이에요. 사람들이 이 고점이 될 때마다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멜트업 장세냐, 이거 그냥 이렇게 좀 완만하게 가는 게 아니라 폭등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포모라는 게 fears of missing out이란 뭐냐면, 그러니까 missing out이 이제 떨어지는 거냐,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있는, 이 주가지수 혹시라도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돈을 버는데 내가 이 매수 포지션을 구축을 안 해놔가지고 나만 이게 내 동료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게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런 단어들이 유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는 뭐 약간 좀 고점이 충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봐야죠. 지금 워낙 지금 퍼 자체가 이게 주가 이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적정성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서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채권금리랑 주가를 같이 그려본 건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채권이랑 주식이랑은 역의 관계에 있다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뭐냐 하면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여기도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랑 보통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할지 채권을 투자할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여기에 채권에 대한 투자 유인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이 정도 뛰었으면 주식보다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네?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에서 이제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잠시만요. 근데 그걸 먼저 말씀드려야 됐을 것 같은데. 이 주가 지수가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표체, 그러니까 채권 가격 결정 공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식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대신에 분자에다가 그 쿠폰이나 그 페이시벌 액면가를 미래에 받는 걸 가정하는 게 아니고, 주식은 배당금을 이제 지급하지 않습니까? 배당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익이 나는 걸로 배당을 지급하는 거니까, 이거를 거의 영구히 쭉 시계를 쌓아본다면, 물론 예상치긴 하지만, 그걸 현재 가치로 쭉 할인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다 더했을 때, 현재 주가가 이제 계산이 가능한 거죠. 다만 미래 배당금 수준, 그러니까 어닝에 대해서는 추정이 들어가니까, 채권만큼 좀 그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고 좀 추정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할인을 한다는 거는 분모에 그 시장금리가 들어가잖아요. 시장금리가 오르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제 주식 가격은 떨어지고 그런 역이관계에 있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지고 그런 역이관계에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데서는 약간 좀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근데 이게 꼭 그런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벌어졌죠. 이 벌어지는 게 이제 옛날로 봐서는 약간 좀 이례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고점 논란이랑 이제 이게 결국에는 연준 유동성 공급 기대에 기인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떨어지고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날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라고 했을 때 보통 시장에서 많이 이용되는 그 가격 지표가 브렌트유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WTI가 있고, 브렌트가 있고, 두바이가 있거든요. WTI는 이게 미국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가격 지표고, WTI 같은 경우는 영국 북해 쪽에서 나오는 그 북해산 유전에 대한 가격 지표입니다. 그리고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동 쪽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한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마다 가격이 좀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보통 국제금융시장 동향할 때는 이 미국 원유를 대표하는 WTI를 이제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왼쪽은 장기고요, 오른쪽은 단기인데 2010년부터 쭉 봤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유가가 80에서 100불 사이에서 움직였어요. 여기에서는 뭐 거의 110불 가까이 됐었는데 이게 2014년 들어와서는 이게 확 떨어졌죠. 이때는 이제 뭐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터지고 미국 옛날에는 수입국이었는데 이제 수입국이 아니고 순수출국이 됐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유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확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70불, 이게 작년이죠. 작년만 하더라도 한 70불 가까이 갔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뭐 신흥국 위기 가능성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좀 많이 떨어졌었고, 근데 그게 약간 진정이 되면서 올해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65불 뭐 그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올해 떨어진 거는 요때 떨어진 거는 이제 중동 지역에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많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란과 미국과의 갈등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2018년 5월인가요? 그때 미국이 이제 이란과의 핵 협정을 이제 파기를 했죠. 그 뒤에 1년 뒤에 이란도 이제 1년 동안은 그 핵 협정을 지켜왔는데 나만 1년 동안 지킬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이란도 핵 협정을 탈퇴를 그러니까 핵 합의했던 거를 이제 축소하겠다. 합의를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게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1차적으로 뭐 저농축 우라늄을 이제 뭐 300kg인가 그것만 이제 그 이하로 농축을 하라고, 그 이하만 보유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엊그저께인가 그 이상으로 농축을 하게 됐다고 발표가 됐고, 앞으로는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가지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중동 지역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제가 말씀드린 건 옳은 걸 옳은 겁니다. 이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또 최근에 또 경기 둔화 우려가 있으니까, 경기 둔화가 있으면 사람들이 원유를 이제 안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있어가지고 좀 최근에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됐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급등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원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유가가 오르면 이제 물가도 오르거든요.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죠. 석유를 이제 원자재로 하는 뭐 화학 제품이라든지
화학 제품뿐만이 아니더라도 워낙 또 원유가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원유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근에 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만약에 계속 오르게 된다면 물가도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물가가 많이 오른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금리를 못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앞에서 뭐 주가, 금리, 환율, 유가 이렇게 각각 말씀드렸는데 이게 개별로 다 따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요. 결국은 다 같이 물려서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물론 뭐 저도 이거를 풀리 이해하지는 이제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을 보실 때 아무래도 좀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이 기대되면서 이제 금리는 하락을 했고 주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으나 향후 향방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이벤트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최근 이슈가 아니고 작년 올해 초 계속 됐던 건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브렉시트라든지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리고 이란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시장에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 국제금융 시장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좀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국제금융시장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충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해드렸는데 향후에 이제 좀 시장 이슈에 대해서 알고 싶다. 국제금융시장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보시면 위에 조사연구라고 되어 있는 여기 마우스를 대보시면 여기 국외사무소 자료라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저희 한국은행이 해외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뉴욕, 워싱턴, 프랑크푸르트 이제 동경인데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일본 시장, 영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각 사무소에서 이 주요 이슈를 다루는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국제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실물경제 이슈도 다루고 있긴 한데 어차피 금융시장이라는 게 실물경제랑도 연결이 되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가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보시면 되게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말고는 여기만한 데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국제금융센터라고 그런 데 있긴 한데 국제금융시장을 보는 데가 있긴 한데 거기는 여기 되시면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유료라서 여러분들은 아마 좀 보실 수가 없을 공개되는 자료는 보실 수 있겠지만 유료는 좀 보실 수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